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진행 네. 좀 처음은 자기가 하셔야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전시를 시작하고 있고, 제가 이름이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교포 3세이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번에는 영상 작품이랑 그림을 전시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김현준 먼다연필 사무총장이랑 함께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를. 시간까지 말할 필요 없고. 아, 네. 네. 예, 그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NGO 단체입니다. 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총장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우리 학교라는 그 다큐멘터리,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되어서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좀 함께 하고 있고, 제일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18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그 토크에 정유경 씨의 초청을 받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좀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유경 씨가 실은 이 토크 때문에 저를 한 4-5번 만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거 할 때 뭐 전화만 오고 출연하면 끝인데, 뭐 세상에 계속 찾아와서 뭐 리허설부터 해서 좀 귀찮았습니다. 귀찮았는데 그만큼 뭐 준비는 많이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유경 씨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유경 씨가 아직은 이제 우리말이라든가 이렇게 좀 자신이 이렇게 한국의 불특정 다수의 그 시민들을 만나는 게 조금 이제 좀 자신이 없어 하니까 이거를 진행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유경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좀 1시간 남짓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유경 씨 좀 보면 미술가예요, 그죠? 네. 예술가. 예술가. 저도 예술가. 네. 제일 동포이시죠? 네. 그 보통 제일 교포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거 보면 다 제일 교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교포라는 말보다 제일 동포라는 말을 좀 더 좀 익숙하고, 좀 그게 그 동포라는 말이 좀 더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동포라는 말 좀 쓰겠습니다. 동포 3세신데 그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난 곳은 고베. 고베. 일본의 고베. 일본의 고베. 고베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면 부모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3세라고 하셨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께서 전쟁 시기에 넘어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시기. 전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제 식민지 시기. 네, 식민지 시기. 그때 넘어가셨다. 그때도 고베로. 그때는 할아버지는 처음은 규슈에 들어오셨고, 규슈 쪽으로. 그래서 도쿄에 넘어갔다가 고베에 정착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뭐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끌려가신 거예요? 뭐 끌려갔다고 되겠죠. 그것은 왜냐면 식민지로 일이 없으니까 일을 찾아서 이긴 한데, 크게 보면 끌려갔다고 되겠죠.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셨어요? 경상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제일 동포들 고향이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분포요. 기본은 지금의 한국이 거의 대부분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 네, 한반도의 남쪽이 대부분이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제일 동포 그가 지금 일본에 한 60만 정도. 네. 그 일본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18년에 한 35만 정도가 그렇죠. 제일 동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조선족인데 그 중에 90% 이상이 남쪽이 고향이죠.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뭐 제주도 이런 네. 데가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역시 유경씨 할아버지도 예, 진주가 고향이시고 그러면 큐슈에 가셔가지고 뭐야 동포끼리 결혼하셔서 네네. 아버지를 네네. 어, 태어났고, 네. 유경 씨는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는 누나가 둘이 있어요. 누나가 둘. 네네. 누나들도 다 그러면 뭐 조선학교를 졸업했나요? 네네, 조선학교 다녔어요. 사진이 지금. 사진 볼까요? 그러면 네, 어렸을 때? 이거 실제가 저는 아, 자기로 먼저 일본에서는 그냥 특별 연주자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이렇게 뭐 관리를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재외국민 2세 이렇게 관리를 여기 읽어보면 네. 출국 국민 제외 대상. 네. 그래서 이 도장이 있으면 그 뭐지 병역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도장이 저에는 찍혀 있어서 그것은 아마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네. 제외국민 2세라고 적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 가족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 이거 보기 전에 혹시 아까 네. 뭡니까? 이 특별 영주자 네. 증명서라고 네네.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 편하게 이거 특별 영주자 증명서라고 네. 되어 있죠. 그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 네. 유경 씨가 설명.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제일 동포들도 네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특별 영주자는 이제 영주권이죠, 일종의. 네네. 근데 이제 앞에 굳이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심지.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 특별 영주자 중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이니치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동포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국 국적 네. 한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외국인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 같은 네. 건데 그런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한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이거 보고 살짝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우리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일본 애들이 여기에다가 한국 이렇게 쓴 게 조금 짜증이 나는데 이런 분들이 한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제일 동포 중에. 근데 이제 여기에 조선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일보의 그 한자 있잖아요. 그 조선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국적자 그다음에 조선적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조선 국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국적이라고 표현하면 그 이제 틀린 용어가 될 것이고 조선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선적은 뭐냐 하면 해방 후에 일본이 한 5년 동안 네. 그 연합국의 그 지배를 받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개조시킨다 해서 연합국이 소위 이제 사령관은 미국 그 어디냐 메가더 장군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는 끌려온 뭐 자기 의지가 아닌 상태로 들어온 대만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조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관리 필요에 의해서 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라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한테는 왜냐면 47년에 그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걸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국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죠. 국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8년에 다 양쪽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과 그 뭡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에서 왔다, 조선에서 왔다 해서 그 당시 230만의 제일 동포들은 다 조선적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조선적과 일본 국적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일본이 이제 미국이 그 빠져나간 52년에 다시 일본 정부는 우리 동포들이 갖고 있던 일본 국적만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적으로만 남게 됐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60만 정도 제일 동포들은 100% 거의 다 조선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권리는 이 적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을 들고 다니다가 검문을 받아서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지면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난민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 65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할 때 한국과 일본 양 정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에게 영주권을 준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제일동포한테 최초로 생긴 영주권이었어요. 그래서 협정 영주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는 이제 약속이 30년 동안이었어요. 그 당사자와 직계 비속 1인에게만 해당되는 30년 동안 행해지는 영주권이었어요. 30년 후인 95년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막 싸워서 조선적도 한국적도 양쪽 다 특별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자손 대대로. 일본에 사는 한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특별 영주권이라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영주권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 떠들었는데 그만큼 제일동포들의 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다는 걸 이 한 장의 사진으로서도 좀 알 수 있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건너가서 그 자손이 3세, 4세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올드커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온 사람. 뉴커머라고 해서 65년 수교 이후에 이민의 형태로 많이 간 분들을 뉴커머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그 35만 정도가 되는 그 제일동포 뉴커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 국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만 5천 정도의 조선적과 나머지 한국 국적이 일본에서는 이제 제일 코리안 내지는 제일 한국 조선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복잡하죠. 다음 사진은 넘어갈까요? 네. 다음 사진은 이거 이건 조금 이후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 연주자로서 저는 일본에 살았고요. 그 전에 원래 국적이 원래 태어났을 때는 국적이 그쪽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면 그쪽이 없고 조선족. 조선적. 네. 그러니까 조선적이면 지금 상태로는 무국적 상태인 거죠. 네네. 우리나라 정부는 조선적인 동포들한테 여권 안 줍니다. 영사관에서 주는 거는 임시 여행 증명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여권을 잊어버리면 영사관에 전화를 하면 딱 한 번 쓸 수 있는 임시 여행 증명서라는 걸 주거든요. 임시 여권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받는데 우리 조선적 동포들한테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임시 여행 증명서, 소위 말해서 임시 패스포트만 발급을 해요. 그래서 조선적인 동포들이 이전 정부까지는 거의 입국을 못했어요. 영사관이 왜 그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국적을 바꾸면 편한데 왜 유지하고 있나? 계속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회유 같은 걸 하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신청을 잘 안 했는데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택한다는 게 본인들한테는 한쪽 정부만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조국은 분단이 돼 있는데 내가 하나를 택하면 이게 분단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언의 저항 같은 거였죠. 그 이전 뭐 정부까지는 뭐 생애 2번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그분들의 그런 이제 횟수라든가 이런 게 풀려가지고 굉장히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식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식 여권은 주지 않는 그런 상태고 그런 이제 조선적인 상태에서 이제 자랐다는 거죠. 국적을
그쪽은 언제 바꿨어요? 저는 2015년에 한국 그쪽으로 바꿨어요. 2015년. 네. 5년 전에. 5년 전. 계기는? 제가 일을 하는데 미국에 가야 해서 근데 조선 쪽이면 그때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다른 여행으로 유럽에 갔을 때 그때는 조선족이었으니까 그 비자를 얻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네, 미국에 못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유럽에 여행 갈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일로 어쨌든 가야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한국 그쪽에 바꿨어요. 한국 국적을 바꿨다. 네. 그러면 뭐 가족들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리 바꾸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 안 하고. 그때 저도 이야기를 받았는데 저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아버지랑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하고 싶다 해서 그때는 함께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네네, 자기 스스로. 그게 이제 고등학교 네네. 때. 그렇군요. 여기 뒤에 사진에 네. 우리 누나 둘과 네, 제가. 유경 씨가 보이네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생 같이 누나가 네. 보이는데 우리 한복을 곱게 입고 있어요. 네. 뭔가 일본에서 자랐지만 이런 민족적인 것은 되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입학식. 입학식이 아니라 민요를 부르고 있어요. 민요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민족에 관한 문화라는 것을 많이 배워서 그래서 이 사진 좀 넣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 후 특히 일본에 남았던 그 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일단 처음에 뛰었을 때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학교를 되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만들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뭐 그래서 저도 그런 학교에 다녔죠. 예, 이분도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해방 직후에 우리 동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돌아가서 자기 2세, 3세가 뭡니까 우리말을 고향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말을 먼저 배우자, 가리키자 해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국어 강습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어 강습소라고 하면은 그럴 듯한데 사실은 이제 일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우리 동포 아이들이 밤에 이렇게 그냥 그 다락방이라든가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우리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걸 이제 동포들이 이제 국어 강습소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거의 1년 만에 한 600개 정도의 국어 강습소가 일본 전국에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조선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고 지금 형태로는 유초중고 대학교까지 조선 학교가 일본에 현재 건물만 따지면 64개 정도가 일본에 존재하고 유경 씨가 나온 학교는 정식 이름이 초등학교 때문에 초등학교는 아카시 조선 저급학교. 아카시. 네. 아카시 어디? 고베. 고베 네, 아카시라고 있는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지고. 네. 그리고 중학교는 고베 나다에 있는데 고베 조중학교. 고베 조선 조중급학교.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베 조선 고등학교. 고베 조선 고급학교. 네. 예. 고베 조선 고급학교는 교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네. 아주 근사한 학교입니다. 거기 미술부가 굉장히 네. 힘 있고 강해서 거기 미술부를 네, 저 거기 출신이에요. 사진 계속 볼까요? 네. 이거 중학교 때 이 뭔가 민족의 우리말을 네. 지켜나가자. 그러니까 조선학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네. 민족의 넋, 우리말을 지켜나가자.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냥. 이게 지금 같은 학교? 네, 학부 친구들? 네, 내 친구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중학교 2학년. 네네. 그래서 그래서 네.
넘어갈까요? 이거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노래 경연, 합창 경연 대회가 있어서 음, 뭔가 조선학교는 되게 노래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 저는. 네. 여기 보면 명절 경축 네, 제20차 합창 경연 모임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어떤 명절인가요? 2월 명절이니까 2월 명절. 네, 그때는 뭔가 김정일라고 자, 우리 유경 씨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이제 본인의 자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네. 되니까 제가 이제 이걸 굳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조선학교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너무 편향되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학교를 뭐 북한학교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학교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 역사 속에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배워요? 왜 그 조선학교는 북쪽의 역사라든가 북쪽의 어떤 그런 거를 그 배우는 학교가 됐을까요? 조선학교는 그냥 되게 힘들 때 그러니까 해방해서 일본에서 학교를 해서 할 때 뭐 당연히 돈은 없었고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럴 때 그 지금의 조선, 북조선이 북한이 그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고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교과서도 살 수 있었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북한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48년 시점에서는 조선학교는 일본에 한 500개 정도가 있었고 이 그때 시점에서는 양 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난 직후에는 양 정부 모두 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48년 4월, 뭐 49년 이럴 때 일본과 그 연합군이 조선학교를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교육 안 된다 해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본 국민이 자주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네. 해서 조선학교 폐쇄 명령을 내리고 결국에는 군대와 경찰이 들어가서 전국의 조선학교를 폐쇄시켜 버리죠. 네, 그러고 나서 암흑기에 들어가고 민족교육이 쇠퇴하게 되면서 그게 5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55년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52년이죠. 52년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을 박탈한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 국적을 박탈하니까 그냥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슨 그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조선학교를 다시 세우자 하는 이제 그 분위기가 동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동포들은 다 가난하고 사실 그때 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교실에는 책상도 변변히 없고 교과서도 좀 만들기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북에서 1억 2천만 엔이 옵니다. 1억 2천만 엔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500억 엔, 뭐 600억 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그런 돈이 1년에 한 번씩 당시에 계속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민족교육을 받는 우리 동포 아이들은 거의 뭐 그 수업료를 안 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에는 그 총련과 민단 이런 게 있잖아요. 제1동포 조직도 조국의 분단 때문에 총련은 북을 지지하고 민단은 남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민단이라는 단체에서 보니까 조선학교가 북에서 준 돈으로 막 이렇게 흥성하고 교육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북쪽으로 마음이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단 쪽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국 정부도 조선학교에 교육지원금과 장학금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민단이 생각해도 여기는 순수하게 민족 교육으로 출발한 것이 뭐 어느 나라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동포들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양쪽 정부가 공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는 그걸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민 정책이라고 하는데 제일동포 문제는 제일동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그 우리 민단 쪽에서는 억울하니까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한테까지 이야기가 간 거죠. 그래서 그 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준 돈이 1,000만 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엔과 1,000만 엔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민단 쪽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받겠다 하고 이승만 정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까지 낼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그때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역사 안에서 이 조선학교는 왜 우리 남쪽에서 이렇게 철저히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지구적인 이런 세계사적인 세계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대단한 그 교육기관인데 이걸 왜 우리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몰랐던가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분단에 의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좀 너무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한 10년 전부터 조선학교가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왜 조선학교가 북쪽의 교육을 받고 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위 말해서 그 동포들이 북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그냥 고향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스스로를 많이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말이 길었군요. 예, 이게 조선학교 아이들은 지금도 한 8,000명 정도가 일본에서 열심히 우리말, 우리 글,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 거기에 졸업생이라는 거. 예. 넘어가시죠. 예, 여기 어디입니까? 이건 평양 호텔. 제가 대학교 시기에 한 달 정도 평양에 갔어요. 거기서 조선화를 배우는데 거기서 한 달 그림을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날에 일본에 다시 들어올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고3 때 수학여행으로 북쪽에 수학여행을 가죠. 그러니까 대학생도 수학여행을 간다. 그 조선 대학을 네, 조선 대학교에 갔는데 이것은 수학여행이 아니라 강습. 네. 강습이라는 것은 뭐를 배우는 겁니까? 그냥 조선화를 배우고. 자기가 이제 미술 전공이니까. 네, 미술 전공이니까. 북의 전통적인 그림, 그림을 조선화. 배우고 그러니까 문화의 면으로도 그런 것도 배우죠. 배우고. 네. 그리고 평양도 관광해서 베트산도 올라가서 그렇게. 조선 대학교 시절에는 한국은 못 왔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후에는 그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서 일도 했고. 일본에 있는. 네, 일본에 있는. 예. 이건 좀 이따 하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취직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제가 거기를 어떤 작가의 아시스탄트를 했는데. 어시스턴트. 네, 일본에서 했어요. 그래서 3년 했는데 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예술은 계속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림도 배우고 싶다 해서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일하면서 배우자고 해서 그때 한국에 들어왔어요. 대학원 갈 생각은 없었다? 네, 없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 네. 굳이 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아저씨 간 적이 없었고 한국에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궁금했어요 한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아무리 민족 교육을 받고 해도 우리말 배우고 해도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좀. 우선 택시 타면은 뭔가 네. 어디에서 왔어요라는 기사님이 말을 하는 거 그것은 그 질문의 의미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택시 불렀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하니까 근데 말은 그냥 아마 그래도 말이 이상하니까 말이 이상하다면서 우리말이 우리말 이상하니까 그 택시 기사의 귀에는 귀에는 이상하니까 약간 어색하게 들리니까 어색하게 들리니까
어디에서 왔어요라고 왜 굳이 물어야 하지라고 생각했고 내가 왜 답해야지 뭔가 그런 무슨 뭐 그러니까 그 말이 어색하니까 어느 지역의 사투리도 아닌 것 같고 네. 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일본에 있을 때는 제가 그냥 일본에서 일할 때는 그냥 정유경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예. 왜 이름이 정이라고 사람들은 정라고 부르니까 저를 그럼 왜 별명이 왜 정이에요라는 그런 그러니까 질문. 일본에는 정이라는 성이 네. 없으니까 네네. 일본 사람이 이상해서 당신 왜 정이라고 네. 불리우냐.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다음은 왜 너는 그런 한국말을 쓰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되게 뭔가 자기 스스로를 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말이란 뭘까든지 자기 상대방이 모른다고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것은 아닌데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해요. 뭐라고? 제일 교포예요라고. 제일 일본에서 높다고. 왔어요라고.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져서 그 이후 대화는 없어져요. 제일 교포라고 얘기하는데 음. 대화가 없어진다. 네. 보통 이제 동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이후에 야 우리말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말이 잘하시네요도 저는 좀 잘 몰랐어요. 뭔가. 그때 우리말이 굉장히 약했던 거 아닌가? 그건 또 있죠. 근데 그런 뭔가 생활 속에서의 자잘한 부분에서 되게 자기를 약간 독특하게 바라봐주는 게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이 사실 일본에서는 없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어떤 백반집에 들어갔을 때 그 냉국? 냉국 냉국이 나와서 그것을 먹었을 때 제가 일본에 있어서 여름 방학이랑 그럴 때는 뭐지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하시니까 저는 할머니 집에서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만드시는 요리에 그 냉국이 나와서 처음에 먹었을 때는 왜 밥 옆에는 그냥 감가죽으로는 된장국 따뜻한 국물이 나오는데 왜 이런 뭔가 이상한 맛에 작업고 미역이 들어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그거를 여름에 주니까 네, 주니까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만 네. 할머니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다. 독특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것은 할머니가 만들고 있었던 것은 뭔가 이상한 요리가 아니라 바로 있는 요리인구나라는 것을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한국 되었어요. 사람들은 늘 먹는, 늘 먹는, 음식이구나. 그렇군요. 그럴 때 되게 뭔가 자기 뭔가 그런 음식에서 한국에 대한 흐름이라고 할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자기 뿌리 같은 거. 음. 그 외에 또 뭔가 문화 차이 그런 거 문화 있었나요? 차이 근데 생각보다 이쓰기 되어서 저는 즐겁게 지냈긴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조선학교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네. 하는 그런 거는 있었나요?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역시 아직 글씨를 읽을 수 있고 한국말도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뭘까? 별로 이점이 없는 걸로. 근데 뭐 편하죠. 뭔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한국에 있을 때. 그건 있어요. 뭔가 역시 항상 일본에 있을 때는 그냥 되게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기에는 되게 차별을 역시 받으니까 항상 전철 타기에도 눈치 채워야 하고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딱히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었으니까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했고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는 일본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 존재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게 많이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뭐 편하게는 하고 있었지만 예민하게 돼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할까. 예,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이제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 개정 안내문 여기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제할 경우에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된다. 징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 경기 북부 병무지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더 오래 있으면 병역. 군대를 가야 한다는 네. 거죠. 자, 대한민국 남성한테는 군대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네. 것인데 일본에서 나고 자라고 음. 한국을 좀 보고 배우려고 네. 왔는데 군대 가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어때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뭔가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선 사람인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그쪽은 한국을 얻었지만 한국인인지 몰랐고라는 그런 모른다라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자신의 존재가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 지위산실 개정이 아니었고 대상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있었던데 이 안내문이 왔을 때는 너는 한국인이다. 너는 남자다라는 것을 되게 나라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은 뭔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당황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일본에서는 네. 자기가 약간 사실 말해서 어쨌든 뭐 차별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좋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싫기도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완벽히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게 그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네, 없는 상황. 지내다가 뭐 역시 소속감이 100% 느껴지지는 않지만 국적 바꿨다고 해서 내가 그 국가에 완벽히 속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적은 바꿨을 뿐이지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소위 말해 이 안내문을 보고 내가 한국 남자였구나, 한국 사람이었구나, 네. 라는 거를 실감하게 된다. 네네. 그것이 어떠세요? 폭력? 아까 폭력? 약간 왜냐면 저는 이것을 보낸 사람과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너는 라고 하니까 라고 많이 처음 생각했어요. 아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풀고 싶다고 할까 생각하고 싶어서 좀 작품 제작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조선학교를 나와서 네. 북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고 뭐 조선학교에서 요즘 뭐 남쪽을 적대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요즘 네. 예, 뭐 양쪽 다 우리 조국이다 이런 식으로 네. 배우고 있긴 한데 어쨌든 북을 더 이제 우호적으로 배우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다가 북에 뭐 수학여행도 가고 예,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곳의 침략을 이렇게 막는 네. 역할을 하라라고 이제 네. 부여받은 거잖아요. 네.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상황했죠. 그렇군요. 예. 이게 끝났나요? 네. 예. 그래서 작품을 네. 그래서 이번에 전시된 게 네.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된 네. 작품이 이제 전시된 네. 거죠. 그러니까 전시 보면은 그림이 두 장 있고 그리고 영상 작품이 있는데 그림은 그냥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제작했던 그런 시리즈이고 영상은 한국에 들어가서 만들게 된 새로운 작품인데 그림은 그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제가 좀 컴퓨터로 좀 만들고 페인팅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에서는 그런 내가 진짜 한국 남자로서 군인의 모습 그리고 병진안독을 해서 그 유명한 이등병의 변제 노래 맞추고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자기가 되게 어디에 갈지에 따라 되게 흔들리는 그런 설지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뭔가 그런
예. 네. 지금 이제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네네. 이 전시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다른 분들의 작품들 이렇게 봤는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스템, 네. 자기가 사는 시스템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폭력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주된 주제인 것 네네. 같더라고요. 뭐 이 군대 문제를 어떤 사람은 뭔가 이게 피하고 싶은 어떤 것, 또 어떤 사람은 뭐 당연히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행여나 사실은 이런 대상에게는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뜬금없이 놀라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여기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우리나라 사례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례, 여러분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질문을 좀 받으라고 하네요. 예. 이거부터 합시다. 예,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정의경 작가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쪽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그냥 기호예요. 기호다. 그냥 나를 설명은 못하고 자기가 뭐 선택은 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것이 맞는지 못한지 사실 저도 몰라요.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조선족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알고 근데 한편 저의 아버지는 조선족을 한국 그쪽으로 변경할 때 코리아는 하나이다 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하셨고 뭔가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한국에 주소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여권은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그쪽이지만 여권이 없어서 아버지는 결국 한국에 뭐 들어오기 힘든 사람 뭐 그런 거 지금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권을 이제 받으려면은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셔서 왜냐하면 할머니와 할머니 그 친척들이 연락이 닿지 않고 네. 예, 그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정작 아버지는 한국 국적으로 바꿨지만 한국에 여권은 받을 수 없어서 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임시 패스포드 임시 말고는 네, 네, 못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안 태어난 곳에 되고 있고 저는 어머니 쪽에 주소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게 되고 라는 것이니까 그쪽이랑 뭘까라고 조금 그냥 기호이다고 답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첫 번째, 그러면, 작가 자신을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태,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장이다. 흔들리는 상태? 흔들리는 상태? 그것은 적게도 나쁘게도 그런 균형이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자기 전체성이랑 뭐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저에게는 작업을 하는 되게 힘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작업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다루고 싶으신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영상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뭔가 항상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뭔가 그림이 더 풍부한 것 같아서 뭔가 볼 수 있는 힘이 항상 뭐랄까 영상은 되게 일방적이라고 할까. 근데 그림이 더 정보가 적은데 그림이 더 정보가 많은 느낌이 했어요. 저는. 그렇지만 영상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또 영상을 다루고 싶고 주제로 말하면은 역시 군대 관심이 지금 있어요. 되게 뭔가 한국에서의 군대 같은 것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가보시는 것도 뭐 그 좀- 경험을 하고. 예.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뭔가 뭐랄까 그냥 근대보다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근대 이야기가 아마 있고, 그래서 아마 근대 이야기가 아니라 또 넓은 이야기에 될 거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1동포들처럼 저는 제1동포의 정체성이 뭐라고 할까 흔들리는 사람이다라고만은 저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국가적인 시스템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네, 앞으로도 예 그걸 가지고 주제를 많이 음, 음. 작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이 작품을 그 직접 본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영상에 나오는 댓글, 영상에 이제 그 정유영 씨가 만들어 놓은 영상 양옆에 네네. 많은 댓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실제 댓글인가요? 작가님의 의도에 따라 각색되거나 선정된 그런 글들이 선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이것은 실제 있는 댓글이에요. 실제 어디에 있는 댓글인가요? 유튜브에 이등병의 편지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이등병의 편지라고 치면 유튜브에 이제 그 곡이 네, 거기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그곡 있는 밑에 있는 댓글들. 댓글이. 그 댓글들이 약간 진짜 편지처럼 기능이 하고 있어서 뭔가 제가 모르는 그런 한국 남자들의 감정이라고 할까, 뭔가 왜 댓글 쓰고까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것을 그러면 내가 읽으면 약간 한국 남자에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용했고, 근데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댓글 속에 보면은 그냥 자기가 이제 언제부터 어디 군대 간다 그런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뭔가 여성에 대한 나쁜 말을 좀 이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것은 약간 남자만이 가고 있다. 왜 여자들은 안 가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서 점점 그런 댓글들이 남자 대 여자 같은 그런 두 개로 나누는 그런 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입장부터 하면은 그런 대립보다도 또 인권이라고 할까, 나가 나답게 살 수 있게 든지 그러한 부분을 되게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흔들렸는데,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남녀의 그 이 두 개로 나누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댓글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성들이 쓴 댓글도 이제 같이 넣었다. 여성 은혜는 예. 질문들이 참 많고, 예. 마무리를 부탁한다고 네.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이제 좀 생각해 보셨나요? 마무리. 뭘까 아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뭔가 앞에 나왔는데, 근데 아마 이 한국 사회에도 그런 제일동포, 제일교포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회라는 것을 항상 상상해주면 좋겠고, 그런 뭘까 그것이 뭔가 저는 이번 전시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의 뭔가 접근이라고 할까 태도의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동시에 몬당연필의 활동을 되게 제가 조선학교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고 많이 배움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동시에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한국에도 이미 있다라는 거,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무엇을 할까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당연필은 그 시민단체고요. 인터넷에서 mongdang.org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동포 소식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 소식이라든가 후원도 할 수 있으시고요. 그 후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 조선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조선학교가 받는 차별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 하면 우리 흔히가 이제 자인이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인이치라는 말의 맥락의 본래 뜻은 뭐냐면 일본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 자기 마음을 속할 곳은 일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단순히 일본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한다. 제1 해서 자인이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실은 제일동포 문학가가 70년대, 80년대 활동하던 문학가가 굉장히 어두운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쓴 용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이 제일동포를 표현할 때 우리 좀 아신다는 분 이런 많은 분들이 자인이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을 제일동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여러분 자인이치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근데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도록이면 저는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 이렇게 작은 한마디 한마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우리와 다른 혹은 소수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심하는 것이 이번 또 전시회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생방송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데서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된 것도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카메라 이렇게 돌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